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선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랙티브 미디어 창작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주제 자체가 인터랙티브 미디어이기 때문에 일단 서두에서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핵심적인 키워드인 인터랙티브 미디어, 그리고 이게 AI와 또 미디어 창작 이런 개념이 또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례를 또 찾아보고 그 사례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AI와 미디어 창작이라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미디어를 어떻게 창작해 나가는지 그 기술 개발 현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랙티브 컨텐츠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양방향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굳이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우선 동의대 차민철 교수님께서 잘 정의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말씀을 빌어서 한번 정의를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사용자가 직접 제작 과정에 참여를 해서 스토리 전개 과정에서 선택에 따른 장면을 구성하고 결말까지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콘텐츠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미디어의 트렌드 변화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는 콘텐츠가 특정한 미디어용으로 제작이 되고 소비가 됐었습니다. 즉 우리가 영화 콘텐츠를 만들면 극장에서만 그게 상영이 되고, 또 방송 콘텐츠를 만들면 그건 또 TV에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굉장히 콘텐츠와 미디어의 영역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져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요 근래 들어서는 그 영역이 점점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특정한 어떤 하나의 미디어 플랫폼에 고정시켜 놓지 않고 미디어가 유연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콘텐츠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극장에서만 상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든 영화 콘텐츠를 TV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PC에서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이제 미디어에서 그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에는 그런 미디어 소비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그냥 딱 기대서 소비만 하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시청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스토리 전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함께 스토리를 완성을 해나가는 이런 이제 시대로 시대가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영역이 이제 모호해지면서 우리가 프로슈머라는 개념도 이제 익히 들어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트랜스미디어, 인터랙티비티, 프로슈머 이런 세 가지 단어로 저희가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초로 인터랙티브 영화가 언제 나왔냐면 1967년에 체코에서 키노 오토메트라는 최초의 인터랙티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인터랙티브 영화는 쭉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9개의 지점에서 액션이 멈추고, 그 액션이 멈추면 중재자가 무대에 나가서 관객들한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선택된 요청에 따라서 이제 결말이 달라지는 이런 흐름을 갖는 영화였는데요. 상당히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인터랙티브 영화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이제 그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에서는 최초의 인터랙티브 호러 무비가 2010년쯤 경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 라스트 콜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그 휴대폰의 그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하고 또 이 영화를 위해서 특별히 개발이 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관객과 주인공 사이에 실제로 전화를 통해서 대화를 해가면서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건데 주인공이 어떤 정신병자 소굴에서 살인마를 피해서 탈출하는 이런 과정을 관객과 계속 소통을 해가면서 관객의 그 답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주인공이 움직이면서 이제 결말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거는 유튜브에 라스트콜이라고 찾아보시면 상당히 자세하게 이 과정, 제작 과정과 이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영화나 TV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사용이 됐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TV 영화의 인터랙티브 영화의 대표적인 거는 넷플릭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그 차세대 미디어 대전에서도 넷플릭스에서 어느 분이 발표를 하셨던데 아마 거기에서 소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의 양방향 그 컨텐츠 대표적인 게 블랙미러 벤더스네치하고 당신과 자연의 대결이라는 그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어떤 시청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서 주인공이 그 선택된 그 대답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과정인데요. 특이한 거는 블랙미러 벤더스네치 같은 경우에는 어느 그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가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험을 진행해 가는 과정을 그린 건데 그런 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침에 시리얼을 먹으려고 딱 하는데 그거를 이제 시청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A사 브랜드 시리얼을 내가 먹을까? B사 브랜드 시리얼을 내가 먹을까?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이 골라주는 시리얼을 먹으면서 또 다음 장면으로 진행을 해나가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신과 자연의 대결에서는 이 모험가 베어 그릴스라는 모험가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 주인공이 시청자들이 선택한 선택지에 따라서 모험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인터랙티브 다큐 장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인터랙티브 그 컨텐츠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분기가 다양하고 결말이 많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시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트래픽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어쨌든 제작해서 배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뭐 시리얼 선택하는 것처럼 시청자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브랜드의 소비자 설문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거 예전에 1989년도에 영과 땡칠이라는 그 어린이 전용 그 극장 영화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이 보이고 그 문에서 관객들이 큰 소리로 영구야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면 영구가 문을 열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는 뭐 이렇게 재미난 것들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보면 광고가 사실은 인터랙티브 미디어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광고의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능동적으로 선택을 하고 또 직접 참여하고 체험해 보면서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브랜드의 어떤 소비자가 브랜드에 녹아 들어가는 그래서 굉장히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사람과 디바이스 간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킨 게 그 드링커블 포스터라고 코카콜라에서 광고를 한 게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유튜브에 다 찾아보시면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굉장히 재미납니다. 요걸 통해서 굉장히 코카콜라의 매출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과 디바이스 간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스웨덴의 유명한 그 샴푸 회사에서 지하철 플랫폼에다가 사이니지 단말을 놓고 지하철의 플랫폼에서 이제 지하철이 들어올 때 그 사이니지 단말 속에 그 모델의 머리카락에 막 바람이 부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흔들리니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을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니까 굉장히 그 상품의 광고 효과가 굉장히 높았다. 뭐 이런 예가 있고요. 그다음에 TV 같은 경우에는 그 MBC 스포츠 워싱턴 채널에서 게임을 예측하는 그런 양방향 퀴즈쇼를 진행을 했습니다. NBA 농구 시즌에 굉장히 상금을 걸고 이 게임에, 이 라이브였는데 이 게임에 뭐 어떤 스코어를 예측을 한다던가 어떤 플레이어의 뭐 성적 같은 거, 뭐 성능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예측을 하게 해서 이제 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청자들을 계속 유인하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상금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TV 예능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MBC에서 구해줘 홈즈나 두니아 처음 만난 세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그 시청자들한테 묻고 혹은 의뢰인한테 물어가면서 계속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형태의 예능도 인터랙티브 미디어에 좋은 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립코드.tv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개발한 라이브 게임 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한 5가지 정도의 그런 게임들을 스마트폰에 이렇게 주고 뭐 룰렛 모양을 만들어서 룰렛을 돌려서 색깔을 맞추는 게임이라던가 뭐 동료 플레이어가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까, 답한 방법을 예측해주는 이런 예측하는 그런 게임, 또 뭐 단어를 맞추는 게임, 또 참 거짓을 이렇게 판별해주는 이런 게임, 또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단서를 찾아가지고 그 질문에 정답을 찾아내는, 이렇게 해서 여기는 굉장히 사용자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맞추면 코인도 지급을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케이스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런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우리가 지금 AI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만든다고 하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 이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AI 크리에이터는 미국의 벤자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굿윈이라는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인데, 벤자민이 실제로 시나리오 집필부터 감독, 연기까지 다 해서 작품을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벤자민 같은 경우에는 수십 편의 그 SF 영화 시나리오를 학습을 해서 시나리오를 스스로 집필을 하고, 그리고 집필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존 아웃 같은 경우에가 이제 벤자민이 만든 그 영화인데, 요거를 뭐 영화제 같은데 출품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그 영상물들을 활용을 해서 벤자민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이런 씬들을 가져다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요게 특이점은 뭐냐면 벤자민이 여러 가지 클립들을 가져와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자연스러움을 없애려고 유명한 모델 배우 몇 명의 그 얼굴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얼굴을 교체하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상당히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상당히 그래도 뭐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다, 인공지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 이런 데서 굉장히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이거를 만드는데 벤자민이 한 48시간 이내에 이 한 편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디어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디어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미디어의 속성 자체가 멀티 모달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이런 여러 다양한 그 속성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멀티 모달리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들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잘 이해를 해놔야 나중에 이제 뒤에 창작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런 미디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AI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씬 바운더리 디텍션이라던가 오브젝트 디텍션, 또 토픽 모델, 뭐 타이틀 제너레이션, 무비 디스크립션 뭐 등등등 다양한 AI 그 모델들이 미디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애트리에서 우리가 인터랙티브 미디어 창작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창작 플랫폼의 이름이 모드비입니다. 이 뜻이 모두가 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저희가 좀 부끄럽지만 모드비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고요. 이 모드비에서는 기존의 방송이나 영화 콘텐츠를 이제 인풋으로 받아서 그것들을 창작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딥러닝 기반으로 장면 분할을 하는 기술과 그리고 분할된 장면 기반으로 장면을 묘사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태깅 기술 그리고 장면과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영상들을 잘 검색해서 잘 구성해 줄 수 있는 영상 검색 및 구성 기술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인터랙션 요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재생을 할 수 있는 기능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기술들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일단 기존 영상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영상에서 정보들을 잘 추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들을 잘 추출을 해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방송 콘텐츠 그리고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콘텐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그 콘텐츠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뒤에 창작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길이의 그 장면으로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어떤 비주얼 피처를 뽑아서 씬을 표현을 하고 거기에다가 씬에다가 정보를 어노테이션 해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이후 창작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면이라고 하면 장면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장면은 샷들의 모음이고요. 보통 장면을 정리할 때는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어떤 연속된 시간상에서 어떤 동일한 인물이 갖는 하나의 사건 혹은 하나의 상황을 하나의 장면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정의를 할 때 장소나 시간 정보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장면을 표현할 때 이런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아래에 여러 가지 샷들이 있는데 이 샷들이 동일한 장소 단위 혹은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어떤 같이 묶일 수 있는 단위들로 이 장면으로 이렇게 묶여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씬을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일단 샷을 분할을 하고 샷 단위로 이제 피처들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처들의 추출을 하고 그 샷 간의 유사도를 분석을 한 다음에 샷 카테고리 정보도 이제 추출을 해서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모델 학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장면을 이제 특징 짓는 어떤 객체나 사람, 장소, 시간과 같은 어떤 릴레이셔널 피처 정보하고 행위나 샷 카테고리 같은 어떤 연속성을 갖고 있는 시퀀셜 피처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면이 생성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 장면들을 잘 이제 묘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디스크립션을 해야 되는데 보통 비디오 캡셔닝이라고 하면 영상을 받았을 때 이 영상에 컴퓨터 비전 기술하고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 영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무비 캡셔닝이라서 상업용 영화의 장면들을 이제 좀
기존의 그 일반 비디오보다는 좀 더 내러티브하고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어떤 문장으로 생성을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요건 MSR VTT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 일반 영상의 그 캡셔닝 데이터 셋이고요. MPII MD 같은 경우에는 영화 데이터 캡셔닝 데이터 셋입니다. 이렇게 두 개 사이에서 상당히 이렇게 다른 표현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무비 캡셔닝 같은 경우에 어떤 씬이 있을 때 씬의 장소에 따라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는 산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될 거고 화장실에서는 뭐 욕실이나 탕 같은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소에 따라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이제 분포가 달라지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씬을 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 우선 그 씬의 씬으로부터 프레임 샘플링을 통해서 네 가지 그 피처에 대한 그 피처 정보들을 가지고 그 피처 인코더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액션과 이제 객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경 요소인 장소나 시간에 이제 따라서 그 의미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조절을 하면서 비디오 컨텍스트 벡터를 저희가 생성을 하는 인코더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벡터를 가지고 실제 랭귀지 모델을 적용을 해서 디코더 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캡셔닝이 됐는지 예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그냥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왼쪽에 보면 원래 정답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장소와 시간, 객체, 행위 정보를 다 넣은 OAPT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교회에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황이 묘사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상당히 높은 성능을 얻었는데 요거는 한국 영화 자체 캡션 데이터셋 기준으로 블루2 기준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OAPT 0.0410 정도의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MPIA MD 캡션 데이터셋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성능을 측정을 하고 그 캡션 정보를 뽑아냈던 건데 이것들 보면 상당히 OAPT 모델에 상당히 자세하게 장면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한 씬을 자르고 그 씬을 잘 묘사할 수 있는 캡션 정보를 달아 놓으면 그것들을 창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잘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대상으로 한 게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는 이제 각본 형식의 사용자가 쿼리를 던졌을 때 거기에 적합한 최적의 영상들을 이렇게 저희가 검색을 해올 수 있도록 딥러닝 모델로 이런 영상 검색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한 건 한국 영화 한 250여 편 정도 대상으로 학습을 시켰고, 요게 한 7만 9천 개 정도의 클립 캡션 페어 데이터셋을 저희가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잘 검색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왼쪽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춤 연습을 한다라는 이제 쿼리를 던졌을 때 그의 춤 연습을 하는 관련된 영상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이 된 그 영상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내가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영상을 구성을 하는 이제 영상 구성 도구인데, 저작 도구인데, 이거는 저희가 웹 기반으로 만들었고, 이 저작 도구는 노드와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드는 하나의 장면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엣지는 노드와 노드를 연결을 하면서 스토리를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는 그 노드 편집창을 통해서 실제 내가 원하는 영상들을 지리를 던져서 가지고 오고, 여기에 이제 분기 설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분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인터랙션을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 인터랙션 디바이스는 주로 립모션과 스마트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립모션과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타입의 그
인터랙션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뭐 URL을 줄 수도 있고 뭐 퀴즈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SMS를 날릴 수도 있고 또 뭐 VR 그 운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의 인터랙션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인터랙션을 삽입하고 제어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랙티브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해서 재생이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만들었던 작품인데 김영조 감독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편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인터랙티브 버전으로 만든 영상이거든요. 이걸 잠깐 보면 인터랙션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2시에 사이렌이 울린 후 차량 통제를 할 예정입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한남부두에 피는 모런 헐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네, 짧게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것보다 지금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다양한 인터랙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몇 년 전에 저희가 만든 거라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창작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용자는 시나리오를 물론 작성을 해야 되고요. 여기가 저희가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건 분기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그 흐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흐름도를 만들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모드 비 플랫폼에서 영상을 검색해서 이제 분기도 집어넣고 하면서 이제 영상을 재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인코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2018년도에 일반 대학생들 대상으로 저희 플랫폼을 이제 오픈을 해주고 실제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컨테스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작품 하나가 나비 효과라는 거였는데 매 순간순간 선택하는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져서 나중에는 큰 쓰나미와 같은 재앙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상당히 좀 감동적인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국 영화들이 클립들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작권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첨부를 못했고요. 이제 이미지만 캡처를 해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에트리에서 인터랙티브 창작 기술 관련돼서 개발된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참 아쉬웠던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기존의 영상 클립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얼굴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상에 일관성이 없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실제 아직 접목을 하지는 않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얼굴 교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딥페이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짜를 마치 진짜처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죠. 이거 겐 기술을 활용을 한 건데 이렇게 이제 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을 해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256 정도의 사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를 적용을 해서 1024 그 메가픽셀급의 딥페이크를 적용한 그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샤무크라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이언맨을 톰 크루즈를 아이언맨으로 그냥 둔갑을 시켜가지고 톰 크루즈 아이언맨을 이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걸 있는데 정말 착각을 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얼굴 교체 기술 중에 하나가 페이크 페이스인데 앞에 거는 진짜를 가짜처럼 만들었다고 하면은 얘는 그냥 그 자체가 가짜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9개의 얼굴들이 보여지는데 이게 여기에서 가짜 얼굴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정답은 모두 다 가짜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짜 얼굴들도 많이 생성을 해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릴 마큘레라는 이 가상 인플루언서가 지금 굉장히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은 가상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시면 진짜 같습니다. 네, 한번 방문해 보시죠. 네, 이상으로 제가 인터랙티브 미디어와 그리고 AI와 미디어 창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비대면이기 때문에 미디어 소비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뭔가 단순한 소비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생산 공급자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서 누구나 다 이제 영상 제작자가 돼 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영상들을 활용을 해서 재창작을 하려고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영상 콘텐츠 개방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아직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재권 제도 개선하고 맞물려서 뭔가 개선이 되면 우리가 훨씬 더 풍부한 영상 풀을 가지고 창작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창작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정하게 수익 배분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적용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제가 인터랙티브 미디어 창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중 박사님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창작 기술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드라마 시청자 게시판에 작가님 우리 주인공 좀 살려주세요. 작가님 주인공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가님께 요청사항들이 많이 올라오곤 하는데요. 이제는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시청자와 소비자가 즉각 만족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지금 인터넷과 유튜브 창에 의견과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방적인 단방향에서 서로 소통이 가능한 양방향 그리고 다방향을 통한 이 멀티태스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실제 원하는 정보와 대상만을 선별하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인터랙션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앞서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는 스마트폰하고 그 립모션을 활용을 해서 인터랙션을 줄 수 있게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마우스 클릭도 되고요. 뭐 링 형태의 스마트 링 같은 경우도 되고요. 요즘은 그런 스마트 기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 유형에 맞는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도 처음에 개인이 영상을 창작하고 그것이 좀 쉽게 그리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창작자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창작 기술인 이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유튜브처럼 대세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유튜브만큼 대세 플랫폼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글쎄요, 그렇게 대세 플랫폼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튜브에서 놀고 있는 거에 어떤 포화 상태가 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어떤 콘텐츠를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앞으로는 상당히 각광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이렇게 활성화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콘텐츠가 다 마찬가지지만 참신한 기획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인터랙티브를 쉽게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저작 도구가 이제 널리 잘 제공이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선중 박사님이셨습니다. 좋은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